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으로는요,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인과에 대한 밀접한 관계도도 또 있어서 이 내용 재미없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꼭 공유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으니 보실 분들은 보시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번 편은 제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인플레 불확실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쉽게 코린이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풀리지 않고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으니 앞으로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현상과 더 앞으로에 대한 내 지갑의 여유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에 있는 보고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짧게 쳐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진국 부채 부담률 증가 추이와 더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전 세계 부채가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으며 상한 부담률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돈을 뿌리는 정책은 생각보다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투자 시장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코인적 시장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는 조만간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은 장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내년에 되면 더 쉽진 않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금리는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면서도 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선진국 부채 대비도 당연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깊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부채율도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지급난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미국의 기록적 유동성 팽창과 사상 최저 재고율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자, 연준이 제로금리와 더불어 최소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테이퍼링이 조만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많이 드렸으니까 좀 패스를 하겠고, 앞으로 기록적인 유동성 팽창과 부족한 재고에 따른 인플레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저 또한 일시적인 인플레가 온다라고 해도 짧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냥 무던하게 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고요. 그리고 회복의 전반부는 재고 감소와 인플레에 따른 상승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회복 국면의 구매 가격이 28개월, 29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지금은 12개월 상승한데 불과를 하고 있다. 즉 공급망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경기의 정상화 재축적 과정이 인플레 압력이 한동안 잔존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ISM 제조업 지수가 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배경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제조업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백신 부분을 잘 맞아서 어느 정도 그 질병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제조업 시즌 부분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안정화 단계 쪽으로 수치는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재고 감소와 구매 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맞춰지지 않을 것 같으니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표와 이 수치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건 이제 각 국가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재축적 초기 국면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4분기 출하 재고의 회복세에 전환이 됐고, 이 재축적 국면에 들어왔지만 병목 현상으로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게 될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껴져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을 납품하는 국가와 중간재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쪽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질병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 헤어나지 못했고, 그러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꾸 물량의 선 주문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상반기에서는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을 했으니 하반기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재고를 쌓는 것까지 했었을 때는 오히려 물량에 대한 좀 압박감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측면, 그리고 한정된 고객 안에서 너나 나나 다 줘야 되다 보니까 이 고객을 꾸준히 지켜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고객이 한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일정에 있는 가격을 인상을 시켜서 팔려고 하겠죠.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없으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쪽에다가 먼저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원자재 부분이나 원료 공급이 이쪽이 해결이 되려면 기존에 있던 질병의 백신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해당의 그 세계보건기구 쪽에서 더 많은 백신 회사들에 대한 허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해당에 있는 물량이 더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자기 나라들이 좀 살고자 해서 그쪽을 자기네 나라 우선적으로 일단 정책화해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좀 봤더니 이제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지만 물량이나 경제적으로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결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형태이지만 실상은 이런 레파토리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좀 부분도 있고요. 또한 고용시장 측면에 있었을 때도 아무래도 이번 질병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재취업률이 과연 참여율이 그렇게 높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만큼에 대한 인간을 쓰는 것보단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에 대한 측면과, 그리고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MMT를 썼기 때문에 세금으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빈도율로 인해서 고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이 저는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추이가 고용률까지 좋아질 것인지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럽 경기 회복 기대도 좀 확산이 되어가고 있지만 인도가 인구가 많죠. 네. 근데 이 인도의 인구 쪽에서도 부자가 있죠. 이 부자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다른 나라 쪽으로 일단은 피신을 하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나라에 또 전염이 되고 또 그쪽 나라에 대해서 생각보다 또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런 실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뭐 인도발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 추이가 얼마나 빠르게 좀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도의 주변 국가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이 앞으로 베트남 쪽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잘 극복이 될 것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겨울까지에 대한 최고의 고비는 아마 이 인도발 변이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질 것이냐도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논점으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인플레는 올해는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약간 계륵 같은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지만 하기에는 지금의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하기에는 너무 경기적 위축이 또 되면 이때까지 썼던 돈이 다 무효화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시 제로백 해버리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에 대한 측면도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뭐 한미 동맹 부분과 그리고 한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백신을 또 받아오기도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인을 위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을 먼저 바친다는 것은 미국인에 있는 주둔지에 있는 미국 사람과에 대한 접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해당에 있는 그 미국 군민을 어느 정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또 그만큼 미국 나름대로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키워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기계 산업화가 자동화되는 시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장에 대한 설립이 오히려 미국 쪽으로 좀 가버리는 기이한 현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로 가면 해당에 있는 부품이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5에서 60% 정도를 가 거의 안 써도 될 만큼 되게 단순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미국에서에 대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사업장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죠. 그럼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국에 대한 측면의 피해가 높겠죠. 그러면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고용률 추이가 생각보다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측면으로 봐도 별로 좋지는 못하는 이유가 자동화가 됐어도 거기에 따른 고용률 추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고 해도 본전치기 수준일 뿐이지 그 이상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서비스업 추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돈의 순환고리가 앞으로 더 느려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동화가 될수록 돈의 순환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최적화가 AI가 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면 AI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잘 이용을 해서 더 효율적인 형태로 가다 보니까 뭐 낭비 이런 과소비적 그런 제조 부분이 오히려 더 줄겠죠. 그럼 무역 교역량이나 이런 측면이 더 빨라지는 형태인데 이건 좀 너무 미래적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또 그만큼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게 이제 약간 구시대적 발상으로 경제를 좀 풀었을 때 그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고 앞으로 신시대적 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어떻게 또 리더에 있는 그 거기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이제 산전 조건 기준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측면도 좀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고용률 추이는 유지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것이고 만약에 그 고용률 추이로 인해서 했다라고 해도 미국의 최저임금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 부분에 대한 마진 계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박해지다 보니까 투자 시장 또한 박해질 수밖에 없고, 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에 대한 이익률이 줄기 때문에 이익률이 준 만큼에 대한 뭐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인색함이 나오니 그게 또 고용률 추이에 또 인색함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코인 회사의 뭐 투자나 뭐 벤처 캐피탈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투자의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에 대한 또 코인 회사들에 대한 자금난에 또 어려운 부분이 시즌 3가 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굴회사나 그리고 기타 그렇지 않았던 POS 형태에 따른 그런 코인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모델링으로 계속 자금에 대한 그런 구애난이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의 생산 확대가 운임 원자재 가격을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보고서보다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오히려 운임 원자재 가격은 상승은 할 수는 있어도 중국의 생산 확대적인 추이는 중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지적 차원 관리 이상으로 파격적인 경제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풀 가동을 하겠다, 이런 관점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에 있는 현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바이러스가 좀 안착할 때까지는 약간의 좀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게 중국 인민은행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있는 생산적 확대는 약간의 일자리에 대한 개선과 앞으로 중국의 100주년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모던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도 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100주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포인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따른 이야기를 안 꺼내고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뭐 DCP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DCP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감은 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한 지금의 생산성에 대한 확대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유지인 거고, 기타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이 정도 규모만 해줘도 약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니 당연히 운임과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만큼 또 ESG 영향으로 철강 부분에 대한 과잉 부분도 좀 줄였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에 있는 업종도 과잉 산업을 좀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금 형태를 무작위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업률도 꽤 많이 커졌고 피해 규모도 커졌고 그만큼에 대한 재정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르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부만 그나마 좀 괜찮았지 지방정부는 또 상당히 힘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공급난에 대한 과잉은 생각보다 좀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또 반사적으로 이익됐던 철강이 좀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철강이 가장 심하기도 했고 과잉이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먼저 올라왔고 나머지에 있는 업종의 과잉 쪽도 같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신사업 부분에 대한 추이를 더욱더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이번에 인민전략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과 신사업 부분에 대한 힘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 기대 심리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좀 멈춰줄 것이냐는 연준에 대한 멘트인데요. 뭐 7월, 8월 달까지 매우 중요한 소식 많이 있다고 했죠. 뭐 당연히 뭐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주래 당연히 이제 G7과 G20 정상회담과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좀 있는
홍콩에 대한 또 선거 시즌이 9월 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무역적인 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코인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박살이 조금 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당분간 금리는 별로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홍남기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적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은 일자리 상황과 실업률, 임금 상승률 추이를 모니터링을 좀 보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가 훨씬 높았는데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건 실업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한번 잘못했었을 때 엄청난 또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시장 점검을 보게 되면 자, 27주 이상 실업자들이 많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나 이들 중 상당수 임금이 낮아서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급망의 정상화 구인의 수요가 큰 것으로 보여져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 추이가 좀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 임금 상승 추이가 높아졌던 배경의 또 비하인드가 무엇이냐면 해당에 있는 이 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소득, 중산층, 상위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임금 상승 추이 부분이 왜 높아졌던 건 여기가 다 대량으로 실업자가 다 됐어요. 저소득층들이. 그러면 여기 요렇게 평균을 내면 평균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임금 상승 부분이 오히려 조금은 높게 나오는 추이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면서 저축객의 일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저축률 추이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저축률이 높아진과 동시에 투자도 같이 높아졌던 배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금 상승률 추이가 앞으로 빨라지는 현상이 보일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뭐 패밀리 플랜, 자플랜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짜리 모델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돈을 집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위기를 닥쳤을 때 비주거형 건설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 이런 형태로 할 거라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이 나오는 건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 영향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고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려고 하는 형태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살기 위해서 돈을 재정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 이 재정적 정책을 펼칠 때 빈부격차에 따른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순박하게 저축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돈을 찍어내는 MMT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돈을 저축만 하기 위해는 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돈의 손실률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찌저찌 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돈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미 마이너스가 난 꼴이죠. 그러니 좀 공격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 대비해서에 대한 그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돈의 쏠림 현상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미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던 자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은 더 어쩔 수 없이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미 해당에 있는 직업에 대한 연봉, 그러니까 연봉은 즉 자기의 신용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용이 나올 수 있는 갭 차이가 예전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 공부를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만큼 스펙을 잘 갖췄던 사람, 잘 갖추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만큼 기회를 잘 잡았던 사람, 잘 못 잡았던 사람,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좀 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가 원래 냉철해요. 예, 사회라는 게 막 깨끗하고 막 투명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좋은 연봉에 좋은 신용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출도 당연히 더 많은 범위로 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 군데로 쪼개서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또 가능하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저연봉자가 할 수 있는 어, 카드가 별로 없죠.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한 비율을 줄일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더 공격적으로 해야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격차에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 지금에 있는 이 생활 환경에서 더 밑으로 가는 건 더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 같은 걸 하지 않죠. 웬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형태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게 실패를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내가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멘탈리즘과 대응적 관점에 대한 설계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고연봉자나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 훨씬 더 빨리 갚아지고 또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뭐 부모님 말 틀린 게 없죠. 예전부터 놀았던 사람은 많이 놀았던 사람은 그만큼 저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더 고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맞는 형태의 공부를 많이 쌓아놨고 그거에 따른 흔적을 많이 남겨놨던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냉철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도 또 그만큼 누구는 여가와 취미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또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를 또 나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꼈겠죠. 근데 본인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격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본인의 취미 생활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이 사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공부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따른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저는 욕 먹어도 뭐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지만 지금의 돈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한 5대5 정도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돈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예, 다시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이제 그러면 당연히 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죠. 백신 접종률 추이가 70%를 도달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물가의 상승률 추이가 2%를 넘겼을 때,
그리고 실업률 추이 또한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큼 나왔을 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2006년도와 2017년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이때를 보게 되면 인덱스 자체가 어땠는지를 한번 눈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면 나머지 투자적 시장이 이제 위축되는 형태가 곧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으로 13년도 추이를 좀 많이 갖고 왔죠. 그래서 테이퍼링 예고 나오고 나서는 좀 전체 투자 시장이 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필요하고,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멘탈이 약한 코인 시장은 더 많은 자금이 나갈 확률이 꽤 높다.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대부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비슷해요. 대출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이 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디파이에 대한 또 이 대출인데, 일단 대출로 시드가 들어왔는데 그 대출에 대한 그 시드로 또 디파이에 따른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시드로 또 디파이를 하는, 그러니 2중, 3중 형태에 따른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시장보다 더 생각보다 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쑥 썰물처럼 빠질 때는 코인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돌렸던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대비해서 담보대출 받았던 거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괜찮았던 풀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담보를 내서 또 그것을 담보를 잡고 또 하나 코인을 내서 또 담보로 돌리는, 그래서 3번, 4번까지 하셨던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타트 시작 자체가 대출 시드로 해서 디파이도 대출로 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나를 코인 쪽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 2, 3개월, 많게는 뭐 4, 5개월까지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러니 이 테이퍼링 시점 상당히 우리 시장에 중요하고 코인 시장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출구 전략은 당연히 안 좋겠죠. 더 안 좋겠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들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더 빨리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배경이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위험 국가에 대한 선별적 추이를 보게 되면 뭐 브라질, 뭐 있고 러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폴란드, 뭐 요렇게 뭐 있는데 이쪽은 글쎄요. 이제 요쪽은 이제 좀 잘 어찌저찌 뭐 돌아간다고 쳐도 이제 밑에 있는 터키, 뭐 남미 이런 쪽은 뭐 갔죠. 예, 갔습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 못 돌아오는 동네예요. 예, 그냥 못 돌아오는 동네. 그리고 관광을 한동안은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도. 예, 브라질은 정부 부채 너무 크고 외채 부담도 매우 크다. 또 이런 테이퍼링 형태에서 백신도 약간 부족한 나라가 또 준비 못한 상태에서 또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나라는 나가리가 되겠죠. 탈락 될 겁니다. 네, 그럼 브라질 같은 경우도 왜 비트코인 ETF를 출시가 되고, 그리고 자, 전기료 내고도 비트코인으로 수익, 집에서 채굴하는 나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화폐가 쓰레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다 남미잖아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팜스가 4월달 아르헨티나 채굴 시설을 통해 8년간 210메가와트의 전기 공급을 받은 내용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왜냐? 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인 페루 3, 칠레 3.5, 브라질 4, 콜롬비아 4.5.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갔었을 때 중국 쪽에 있는 채굴, 중위급에 있는 채굴 회사들은 더 나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투자비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더 괜찮은 쪽, 그리고 그만큼 전력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침체된 경제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도 여유율이 꽤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형태로도 또 뭐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 국가들이 꼭 비트코인을 꼭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쪽에 따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용도 위험도에 대한 형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금리 상승 리스크 헤지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주 추이가 이때도 상승 국면 때 좀 쉬어갔으니 이때도 또 쉬어갔으니 성장주에 비슷한 코인 또한 쉬어갈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점대가 어느 시점까지 갈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만큼 테이퍼링에 대한 위력감은 클 것이고 금리 인상 대비보단 테이퍼링이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생각보다 체력은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대출로 만들어진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존 대비의 순수 어느 정도 때까지 때가 쏙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그런 빈부와 여러 가지 상황적 고려가 많이 커지면서 오히려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상당히 인기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 오히려 남비 쪽이나 뭐 북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력이 좀 더 우회하거나 오히려 그런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또 채굴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좀 하반기로 갈수록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는 바이네요.